대부분의 방법은 이제 부가세 10%를 지불을 해야 되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금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KRX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얼마나 더 저렴하냐 혹은 얼마나 더 비싸냐 요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어떤 골드바나 어떤 그 금에는 이 마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IBK증권의 박근영입니다. 최근 이란 전쟁 이후에 달러화가 강세로 접어들면서 금 가격이 다소 조금은 소강 상태 또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속지 않는 금 투자, 과연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오늘은 금과 은 투자 전문가이신 스테커스의 조교원 대표를 모시고 관련된 금 투자 관련된 부분들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중동발 리스크가 생기다 보니까 달러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요. 달러가 강세가 접어들면 금도 좀 빠지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변동성 장세에서 초보자가 지켜야 될 금과 은 등에 관련된 기본적인 매수 원칙이 뭐가 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장에서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판단을 한다던가 좀 과도한 공포를 느낀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금과 은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길고 분명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조금 이제 어떤 금리라던가 지정학 이슈라던가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금 가격을 좀 더 과열시킬 때도 있고 때때로는 조정이나 횡보 기간이 나타나는 것도 자연스럽다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이런 단기적인 그런 가격 흐름에만 우리가 매몰되게 되다 보면은 아직 사이클은 잘 가고 있는 흐름인데 근데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지금 고점인가? 금은 끝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원래는 있지도 않았던 그런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왜 금과 은이 이런 슈퍼 사이클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좀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금과 은이 이렇게 긴 추세성을 갖게 된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유를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생산량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공급의 측면인데요. 금이라는 건 갑자기 많이 캐고 싶다고 해서 캘 수 있는 자산도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당장 금을 캐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실제로 금이 나오는 건 한 10년 정도의 시차가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도 금의 생산량이 늘어날 때도 계속 늘어나고 또 줄어들 때도 계속 줄어드는 이런 긴 추세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도 오를 땐 내내 오르고 또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이런 길고 분명한 추세성을 가진다라는 걸 첫 번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지금 생산량이 어떠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온 지구상에 있는 금 중에서 채굴 가능한 금의 양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7년에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어찌 됐든 금의 공급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그동안 2011년부터 쭉 이제 금 가격이 계속 하락해 오면서 금광 기업들이 금 채굴에 대한 그런 자본 투자를 계속 줄여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와서 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자본 투자가 일어난다고 한들 실제로 금이 다시 생산이 이제 다시 재개되는 건 대략 한 2029년에서 2030년 정도부터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금 가격이 계속 좀 상승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이클은 이어질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 과정 가운데서 금리나 지정학이나 관세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은 단기적으로만 가격을 좀 더 과열시키던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조정이나 횡보 기간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본으로 가장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변동성을 이제 그리고 나면은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상승 추세는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이 와중에 단기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네. 그럼 매수의 찬스로도 작용할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너무 과열됐다라고 한다면 그럼 매수를 살짝 보류한다던가 아니면 원래 매수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좀 분할식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등 우리가 대응의 영역에서 충분히 그걸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 과정이라면 그 배경하에 추가적인 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비중을
뭐 늘려도 되는 판단 기준으로 저희가 삼아도 될까요? 네, 어차피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금이 올라가기 정말 딱 좋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세계가 탈세계화로 가는 흐름 가운데서 화폐의 발행량도 많이 늘어나고 공급망 병목 현상도 지금보다 더 커질 테다 보니까 이것들은 인플레이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은 바로 금과 은이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이기 때문에 또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가 앞으로도 오랜 시간 지속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본다라고 한다면 공급적인 측면에도 또 수요적인 측면에도 금에 대한 그런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 특히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금을 내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를 원래는 한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나 이제 20%에서 30% 정도로 조금 더 업해서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 전략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 금과 은을 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금이 좀 더 나아 보이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은은 좀 올라갔다가 좀 빠지고요. 금은 뭐 중앙 정부들이 또 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괜찮은 모습이 여전히 좀 긍정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자, 금 대신 은으로 갈아타는 부분의 스위칭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또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느 시점 어떤 변수를 보고 금에서 은으로 좀 갈아타 볼까라고 고민을 좀 할 수 있을지 기준이 뭘까요? 일단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금의 상승 사이클에서는 은이 항상 더 높은 상승을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앞으로 한 지금의 사이클이 대략 한 4, 5년 정도 남았는데 이 4, 5년 정도의 사이클 동안 은이 당연히 금보다 더 오버 퍼포머를 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금에서 은으로 갈아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정이나 횡보장이 왔을 때 그래도 금은 약간 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던가 혹은 이제 그런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은보다는 금의 조정이 조금 더 작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금에서 은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은을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큰 조정이 왔던가 혹은 이렇게 횡보 기간이 길어질 때일수록 은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되게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뭐 변동성이 은이 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KLX 금 시장이 ETF나 뭐 금 통장보다 뭐 세금 수수료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대부분의 방법들이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15.4%,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는 양도소득세 22%, 금통장 같은 경우에도 배당소득세 15.4%, 그다음에 실물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방법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방법은 이제 부가세 10%를 지불을 해야 되죠. 근데 KRX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금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 파는데 그런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 전혀 없고요. 내가 만약에 그걸 실물로 인출받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 부가세 10%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이제 주식 어플에서 매수와 매도만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전혀 발생하는 세금이 없어서 투자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KRX 금시장은 수수료가 되게 저렴하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ETF도 수수료가 되게 저렴한 편이지만 그게 한 0.7%, 그리고 이제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 되고, 실물은 이제 금거래소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한 5% 정도의 이제 수수료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KRX 금시장은 0.3%로 모든 방법들 가운데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라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KRX 금시장은 실물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KRX 금시장에서 금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금화만큼의 금이 한국 넥타건으로 실제로 이제 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내 실물 금 가격을 잘 추종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매력적이냐면 특히 지금처럼 금 가격이 좀 조정하고 횡보하는 이런 시기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금에 대한 좀 그런 수요도 많이 떨어지고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좀 공포를 느끼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금 가격이 해외 금 가격보다 되려 저렴해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이제 좀 구조적으로 공급적인 문제가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해외보다 금 가격이 1% 정도가 더 비싼 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해외보다도 거의 한 2%에서 3% 정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KRX 금시장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ETF보다도 한 2, 3% 이상 더 안전 마진을 갖고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KRX 금시장이 이제 세금, 수수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런 김치 프리미엄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때때로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되게 불리한 상황이 되기도 하니까 이제 상황에 맞게 잘 골라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말씀 주신 이 내용 중에 힌트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반적으로 조금 더 높게 거래되지만 지금은 좀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김치 프리미엄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네이버 검색 상에서 이 금의 김치 프리미엄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그냥 네이버에다 금시세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창이 나오게 될 텐데 거기서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금시세가 있고 이제 신한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시세가 있어요. 보통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건 KRX 금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신한은행에서 발표하는 거는 이제 국제시세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지금 KRX 금시세가 국제시세보다 얼마나 더 저렴하냐 혹은 얼마나 더 비싸냐 요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1% 수준이다 혹은 그보다 아래다라고 한다면 지금 KRX 금시장으로 투자하기가 되게 좋은 상황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 KRX 금시세가 국제시세보다 한 5%좀 심한 경우에는 10%나 20%까지도 더 비싸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5% 이상 비싸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금 가격이 좀 과열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ETF로 투자하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격을 비교하면서 투자를 하면 또 어떤 매력이 있냐면 사실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그 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수요가 얼마나 많냐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처럼 되게 낮거나 혹은 완전 역김치 프리미엄으로 가는 상황은 그만큼 사람들이 금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파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높았던 시기보다도 금 가격이 낮은 가격에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또한 안전 마진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낮을 때는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 반대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되게 높을 때는 투자 방법 자체도 KRX 금시장보다 ETF 같은 방식을 투자하는 거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방식도 그냥 한 번에 내 자산을 이렇게 한 번에 쭉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 통장이나 뭐 KRX 금이나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또 투자자들은 실물 금을 또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도 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금을 살 때 이 덩어리 금 한 양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좀 알아봐야 되는 기준. 이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통 분들이 이제 금을 산다라고 하면 이제 금은방 같은 데를 찾아가잖아요. 네, 근데 네. 저도 이제 2019년부터 금을 투자하면서 막 종로에 금은방 발품 팔기도 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금도 어떤 금이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다 다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금은방을 가느냐에 따라서 금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금은방을 여러 군데 발품 팔면서 가격을 물어보면 확실히 되게 저렴한 금은방을 찾을 수가 있고 네. 그렇게 저렴하게 내가 금을 사는 만큼 투자 효율성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좀 실수를 하는 게 금값 얼마예요? 이렇게부터 물어봐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방법인 게 뭐냐면 저도 처음에 금 투자를 할 때 이것 때문에 살짝 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금값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이 금은방 사장님이 금값을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금 가격이 80만 원인데 다른 사장님들은 뭐 80만 5천 원, 어떤 사람들은 81만 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은 막 79만 원 이렇게 불러버리는 네.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발품을 쭉 팔고 나서 아까 그 79만 원 사장님이 제일 쌌구나 하고 가서 이제 사장님한테 말하면 금값은 79만 원인데 근데 이제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공인비가 이제 10만 원이 붙어서 뭐 91만 원 뭐 89만 원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금 중에서 가장 공인비가 없는 사실상 공인비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런 제품이 덩어리 금이라고 해요. 이런 걸 뭐 다른 말로는 이제 주물금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주물금 한 양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정확한 그 가게에서 파는 금 가격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 일률적으로 각 금은방이 지금 금을 얼마에 파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냥 금은방에 들어가자마자 덩어리금
덩어리금 한 양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비교가 가장 쉽다. 그리고 가장 저렴한 금은방을 찾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물금, 덩어리금 네.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물어보면 좋겠어.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골드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세밀하게 주물금 또는 덩어리금 한 양 얼마요 물어보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을 제하고 볼 수 있는 기준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국내 실물 금시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제 골드바나 뭘 살 때 그래도 이게 순도가 어떻게 우리가 개런티 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인증 마크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3대 감정원이라고 있어요. 뭐 이제 예를 들면 태극 마크가 있는 한국귀금속 보석감정원, 그 다음에 이제 금자 마크라고 있는 한국귀금속 판매업 중앙회, 그리고 이제 홀마크가 있는 이제 홀마크 감정원, 이렇게 세 곳의 감정원이 있는데 이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고 뭐 덩어리금 같은 경우에는 순도가 99.9%, 그 다음에 이제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순도가 99.99% 이상이 이제 확인이 되면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꽉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 도장은 뭐 네이버나 이제 구글 같은데 검색하시면 이제 보이실 텐데 그걸 확인하고 우리가 금을 사러 가면은 어떤 골드바나 어떤 그 금에는 이 마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 순도가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도 금이 들어오는 양이 한 5억에서 10억치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감정을 해보면 그 감정 마크가 없는 금 중에서 흔치는 않지만 이제 종종 이제 그렇게 좀 순도가 미달이 난다던가 아니면 중량이 좀 빠진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어떤 신뢰성이 있는 금을 산다라고 한다면 이 3대 감정 마크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떤 브랜드에 따라 또 가격도 다르잖아요. 네, 그거 맞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뭐 우신감정원에서 네. 감정서가 있냐, 뭐 네. GIA에서 감정서를 받았냐, 요거에 따라 가격이 좀 다른 것처럼 그런 확실한 그런 보증이 있는 그런 제품이 조금 더 우리가 살 때도 마음이 편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일도 좀 덜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이아몬드는 예를 들어 뭐 국내 감정원보다는 뭐 GIA나 다른 국제 감정 평가서가 좀 더 가격이 비싼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금은 그런 건 없습니까? 원래는 저는 네. 사실 그래야 된다고 보기는 네, 해요. 네. 그게 일단 뭐 사실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금이라는 게 어디서 감정하든 상관은 없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브랜드라고 쳤을 네. 때 이제 뭐 미국 조폐국에서 인증하는 그런 금화도 있고 뭐 아니면 캐나다 조폐국, 뭐 호주 조폐국, 뭐 영국 조폐국 이런 데서 각각 골드 코인이나 실버 코인 같은 걸 만드는데 그게 원래는 프리미엄이 더 높은 게 맞고 전 세계적으로 거래량이 더 높은 게 맞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이제 애국심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되려 해외 금이나 해외 은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런 면도 있나요? 네, 그래서 그냥 나는 이게 앞으로 사실 금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될 거고 그 사람들은 더욱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나라 제품을 먼저 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앞으로도 국내 그런 금 제품이나 은 제품이 선호도는 더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금과 은도 대부분 다 우리나라 브랜드의 제품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재밌네요. 그런 것들도, 그죠?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감정평가사가 해외 쪽, 뭐, GIA나 이런 쪽을 더 선호하는데, 또 금은 또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전문가도 뭐, 물론 이제 대표님도 전문가시고, 전문가들이 많을 텐데, 자, 텅스턴 가짜금. 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유용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속지 않으려면 금을 또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잡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일반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 개인들은 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개인은 작정하고 속이면 아마 방법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금을 이제 가짜로 만든다는 게 되게 좀 허접했어요. 뭐 예를 들면 철로 만든다던가 나비나 구리, 아연 뭐 이런 것들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그냥 딱 보면 알거든요. 그냥 부피 자체가 너무 확고하게 차이가 나기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자석이 붙어버린다던가 반대로 자석이 아예 안 붙는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일반인 분들에서 그냥 자석만 좀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저울만 있어도 충분히 그런 것들
것들을 비교가 가능했는데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금이랑 밀도가 완전히 똑같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다 보니까 이건 육안으로는 그다음에 뭐 저울이나 이런 걸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흔히 이제 일반적인 감정원에서는 그 약식 감정을 할 때 XRF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이제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꽉 찍어서 하는데 그것도 이제 표면만 검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안에 텅스텐을 넣고 그다음에 좀 바깥에 두껍게 도금을 입히면 이제 그 일반적인 감정원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감정하는 방식으로도 이게 판단이 되게 어렵다. 그래서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이게 판단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그냥 첫 번째 가장 좋은 건 그냥 믿을 만한 금거래소에서 그냥 금을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간 중고마켓이 더 싸니까 중고마켓에서 직접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이제 자석을 가지고 가는 건데 골드바가 되게 큰 내가 큰 골드바를 살 거면은 그냥 뭐 네오디움 자석 같은 거 하나 가져가시면 되고 아닌 경우에는 그 자석을 이렇게 일렬로 쭉 깔아놓는 그런 그 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거랑 이제 핑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 금을 쳐볼 수 있는 기계 이 두 가지를 가져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사람들이 자석이 안 붙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비자성체가 아니고 반자성체거든요. 그래서 금을 이 자석 테스트기에 올려놓고 딱 떨어뜨리면 슬로우 슬라이딩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금이 스르르르르 떨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짜다라고 하면은 툭 하고 떨어져요. 특히 텅스텐 같은 경우도 툭 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첫 번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청각을 이용한 테스트인데 쇠망치 같은 걸로 가볍게 그냥 탕 치면은 금 같은 경우에는 맑고 경쾌한 약간 종소리 같은 게 울리는데 텅스텐은 약간 아크릴이나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탁탁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되게 둔탁한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만 이용을 해도 웬만해서 이제 일반인 분들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다. 하지만 더 전문적으로 알기 위해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 그 전도율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이제 초음파 검사 같은 걸 확인을 해야 돼서 가장 좋은 건 믿을 만한 금거래소에서 사시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금거래소에서 중개를 해주는 방식의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게 마음은 아마 제일 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교연 대표님 통해서 뭐 매매하면 되죠. 네,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뭐 최근에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또 일반 금의 반값으로 되는 백금도 있고 구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최고 수익률이 좀 기대되는 원자재는 어떤 겁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빛날 자산은 저는 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순서를 정하자고 한다면 은, 백금, 금, 구리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구리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맨 밑으로 뺐고요. 그게 실제로 뭐 이 다른 자산들보다 더 매력적일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덜 매력적일 수도 있는데 사이클은 전체적으로 같이 간다. 이걸 첫 번째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 중에서 왜 은을 먼저 뽑았는가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은이 여전히 너무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지금은 거의 80불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으나 아직도 금은비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면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비율이 1대15 정도라는 그런 황금 비율을 늘 유지했었거든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때도 고대 로마 때도 그 다음에 원나라 시기에도 스페인 제국 시기에도 그다음에 미국의 건국 시기에도 브레튼 우즈 체제 때도 1970년에도 그러니까 늘 이렇게 1대15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게 때때로 금과 은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좀 이제 박해진다던가 아니면은 금과 은이 약간 돈으로서부터 약간 좀 멀어지는 그런 시기일 때는 이제 금과 은의 그런 가격 괴리가 이만큼 벌어지다가 다시 금에 대한 중요성 특히 은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심리가 좀 많이 바뀜에 따라서 다시 과거의 역사적 평균치로 돌아가는 일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대15가 적정한데 지금은 얼마냐? 지금은 1대60 정도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금 가격이 오르는 이 사이클 가운데서 은 가격은 금보다 4배 더 높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AI 시대에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기술들이 다 첨단화되다 보니까 은은 전기 전도율이 모든 원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이런 원소이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원소다.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공급은 되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이 5년 연속 일어나고 있고 올해 역시도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이런 측면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냥 금의 상승 사이클에서 은이 더 많이 오르는 게 매력적이고
그 와중에서도 은이 지금 금보다 거의 4분의 1 정도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더 강력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은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백금을 뽑은 이유는 물론 이게 아직 저는 뭐 그렇다고 100%라고 확신하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백금이 금보다 저렴했던 역사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얼마나 많이 쓰이냐를 보지만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희소성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자원이지만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하지만 희소성이라는 그 부분이 이 다이아몬드 가격이 물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만드는 그런 요인처럼 백금도 따지고 보면 지금은 매장량은 금보다 더 많은데 전체적인 양만 따지고 볼 때 압도적으로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금속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백금 가격은 늘 금 가격보다 비쌌던 게 정상인데 지금은 백금 가격이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보통 이게 금 가격이 오르는 사이클에서 다시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금 가격보다만 비싸져도 금 가격보다 최소 2배 이상 더 높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은, 그 다음에 백금, 그리고 금 요 순서대로 이제 수익률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투자 관련된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분은 금은 투자 전문가이신 스테커스의 조규현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